대표님이 참 씩씩했어요. 용감하고 어디 가면 학생회장감이에요. 한국 노동운동의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전태일 사건에서 멈춥니다. 그 앞이 연결되는 노동운동 전통이 없어요. 불모지에서 피어난 꽃이 전태일 사건이었던 겁니다. 일어나서 첫 차 타고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막차에 갈 각오를 하고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가 뭐 여기는 그게 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죠. 14시간 노동이었어요. 하루라는 게 구두닦기 할 때 밑바닥 생활과 다름없는 참혹함이었죠. 환풍기도 없이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부옇게 쌓인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에 먼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까맣게 먼지가 보일 정도였어요. 삐져 있어요. 병원 가야 되겠는데? 왜 싸는 다시 데가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전태일이 뭐냐? 그럼 나는 전태일은 사랑이다. 네, 몇 가지 조사하겠습니다. 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14살이면 좀 많이 어리네요. 예. 하루 몇 시간을 일하세요? 아침에 8시쯤에 출근해가 저녁 11시쯤에 마치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근데 일감이 많은 날에는 뭐 이틀씩 집에 못 갈 때도 있고요. 명절에는 일주일씩 철야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은 쉬시죠? 아니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합니다. 너무 피곤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견디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잠 안 오는 약을 주십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그 각성제인데 그거를 먹으면 진짜 잠이 한 개도 안 옵니다. 근데 그 머리가 조금 멍해집니다. 그냥 그런 채로 하루 종일 멍하게 반복해가 일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위험한 일도 많이 생기겠어요. 예, 많이 나지요. 졸다가 뭐 미싱에 손가락 끼는 언니 아들도 있고요. 거가 많이 좁아가지고 허리를 펴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막 쪼그리 앉아가 먼지 마시면서 일하는데 폐병 걸린 언니 아들도 많습니다. 직접 만나서 들으시니 어떠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이때가 짧았던 거죠. 그 당시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어. 정말 비인간적인 현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서 그 배우님께서 14살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잘 모르는 듯 하면서도 불쑥불쑥 언니 아들 얘기할 때는 좀 울컥울컥하는 그 감정이 진짜 저 때 어린 여공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게 뭔가 문제라고 느끼지는 못하는데 옆에서 아프고 시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본 거 아니겠어요? 내 딸보다 저 어린 나이인데 그 좀 마이신 양육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그 나이에 공장으로 온다는 건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한 14시간씩, 15시간씩 휴일도 없이 닭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5일째 되기 전에는 6일을 일했잖아요. 네. 근데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또 6일을 일하는 거하고 중간에 하루가 없이 2주를 계속 일하는 거는
2배의 고통이 아니라 한 30배의 고통이래요. 일해본 사람은 그건 압니다. 휴일 없이. 근데 한 달에 고작 그렇죠. 이틀 쉬었다는 그래서 이러신다는 거거든요. 신순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13살 때 평화시장 시다로 들어오는 분이에요. 네. 이 신순애 씨 진술에 가면 이런 이야기해요. 물론 환경도 나빴지만 그 순간에 이름을 잊어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뭐 1번 미싱사, 7번 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불리지 않다가 전태일이 분신한 이후에 청계 피복노조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보름 후에. 네. 공부를 가르쳐 준다길래 노동교실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 원서를 내주고 써라라고 하니까 그때 자기가 신순애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써봤대요. 8년 만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생각을 그렇죠. 안 날 그러니까는 정도라는 거. 사실 그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근무 환경보다도 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말은 쉴 새 없이 일을 한다는 시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인간 대접을 해달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적어도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들도 그게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비정상이네요. 그렇죠.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전태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태일이 결정적으로 이 여공들의 건강이라든지 이 환경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일하던 여공이 피를 토하면서 네. 각혈을 하면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노동자가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공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각혈한 여성 노동자가 폐병으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후에 아파하는 모습들을 전태일이 기록으로는 그 한 장면만 남아 있지만 숱하게 많이 봤을 숱하게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된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기계처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전태일이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태일은 끊임없이 이 여공들을 측은해하고 또 막내 동생이 있었으니까 또 비슷한 또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싱사가 되고 재단사가 돼서 이들의 조금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있죠. 네, 예. 이게 근로기준법을 전태일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태일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상수 씨에게서 근로기준법이란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근로기준법 법 내용과 해설서를 찾아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법을 어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전태일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제일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릴 때 전태일이 누군지 알아 그래가지고 근로기준법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들었다는 건 이제 본인이 만들었다는 표현보다 그렇게 사망을 해서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서 새로운 법을 만든 것처럼. 네. 근데 아니고 원래 법이 있었던 거죠. 네. 원래 법이 존재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삶은 전혀 반대였으니까 정말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만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야, 법이 있는데 당연히 지켜지겠지라고 하는 마음도 먹게 되고 이 법이 실제 평화시장과 그 동대문 시장에 있는 3개 공장이 모여 있는 시장들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전태일이 하게 되는 것도 이 근로기준법을 만나게 되면서였던 거죠. 전태일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이 미싱사 일을 하다가 재단사가 된 것도 어떤 중간에 공장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장님을 설득해서 대우를 좋게 해주겠다. 개인적인 선행을 하면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장님도 사람이니까 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조금 더 줘도 사장님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법전을 찾아서 구해보니 자기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개인의 선행으로서 원정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다 있는데 왜 법대로 안 하는 거지? 거기 보면은 근로 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라든지 건강 검진이라든지 뭐 야간 근무 금지라든지 법 안에 다 있는데 그 순간 전태일은 어떤 새로운 지평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원정을 기대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 위에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평화시장의 이 열악한 현실을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거를 하죠. 편지도 쓰고. 네. 진정서도 내고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고 유명하죠. 근로감독관에도 만나고 그런 행태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잘 풀렸으면 그 다음 전태일 이야기는 없겠죠. 야들아 안녕. 나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있는 전태일이다. 전태일? 뭐지? 우리도 그렇고 평화시장의 3만 직공들이 말도 안 되게 혹사당하고 있다. 우리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갖고 얘기 한번 안 해볼래? 이름은 바보회다. 바보회? 웃기지? 그동안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등신같이 일만 했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보회로 짓다. 에헤이, 이거 이런 거 한다고 그게 다 뭐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바보 아니에요. 그래, 내 바보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바보 신세 면해보려고. 우리 꼭 다시 보자. 바보에 가입하세요. 바보에 가입하세요. 다 일 마치고 오늘 은하수다방 가시는 겁니다. 네, 가야죠. 별다방 전에 은하수 다방이 있었던 거죠. 네, 어, 커피 그럼요. 마시러 가야죠. 그 마음은 지금 당장 막 계획대로 다 바꾸고 싶은데 그 노동운동이 좀 해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계획대로 따라 줄지 안 줄지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뭐 바뀝니까?라고 질문을 문화사들이 하셨는데. 맨날 그냥 그 하던 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기를 좀 싫어하죠. 그 고민에서 혹시 이 바보회라는 장명을 하지 않았을까. 노동자들이 체념의 정서도 강하고 네. 공포에 대한 정서도 강하니까 이 모임의 이름에 어떤 투쟁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가 이 바보회라는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그 장면이 어떤 미래를 내다본 그런 장면이었어요. 결국 바보가 됐거든요.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바보회를 만들고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감독관 만나고 진정도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 반응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잘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무시가 아니고 거의 격려 수준이었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알리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률을 지켜줘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당연히 법률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야말로 바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 문제로 찍혀서 어쩌면 또 이직도 잘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들도 계속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지 공장에서 닷새 동안 일한 그 품삯을 모아서 또 설문지 300매를 만들어서 이제 돌리게 되죠. 그 이제 얼마나 복사비도 이렇게 비싸니까 당시에 본인의 임금으로 이 복사비 내기도 힘든데 이게 이제 발각이 자꾸 되는 거죠. 이미 찍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100매 정도 돌렸는데 발각되고 나머지는 이제 돌리지도 못하고 30매 정도의 설문지를 가지고도 어쨌든 간에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제 시청에 근로감독관을 너무 재밌어요. 또 있어요. 당시에 시청에 근로감독관이 있는 거지. 노동자 편이 아닌. 어쨌든 그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전태일이 느꼈을 이 막막한 벽, 그 당시의 심정을 좀 같이 짐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이 근로감독관을 만난 순간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한다. 저희는 한도를 넘기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된다. 저희 한 달에 2번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산업 여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여공에 대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 63조 18세 미만 어린 근로자에 관한 교육시설 규정, 71조 건강진단, 56조 여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관한 야간 작업 금지,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저희 말 좀 들어달라고요.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느꼈던 그 벽은 그 이전에 느꼈던 참혹함하고 좀 다른 것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제도가 노동자 편이 아니라 노동자의 그 열악한 대우 속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가장 자신의 어떤 인생에서 실패감을 맛보던 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시청에 찾아가고 노동청에 찾아갔는데 다음 날 이 평화시장의 업주들이 사장들 야 너 전태일 노동청에 갔다며 왜 그랬어? 다 알게 된 다 알게 된 거죠. 아니 근로감독관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어떻게 연결된 거지? 그게 아니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전태일이. 그게 단순하게 그 도식화하면요. 전태일은 사장이 법을 어기고 있고 나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사람을 법을 어기는 사장을 불러와서 왜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냐, 처벌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국가라는 존재가 자기 편이 아니고 사장님 편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국가폭력이라는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이것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조직이잖아요. 세금도 쓰고. 그렇죠. 그런 공통된 규약이 법률인데 그 법률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국가가 오히려 보호하고 있으니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때 느꼈을 전태일의 절망감, 좌절감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죠. 정말 전태일이 이렇게 희망을 또 가졌다가 또 좌절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노동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국에도 찾아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행정기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1970년 9월에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당시 동양방송국을 찾아갑니다. 시민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출연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시민의 품격으로 왔으면 저희가 받아줬을 텐데. 그 길로 다시 노동청으로 찾아가서 네. 여기에서 사회부 기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노동청으로 직접 가라고 이제 부른 네. 거죠. 거기서 이제 노동청 출입 기자를 만났고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사화가 됐습니까? 네, 당시 이 기자들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야 호의적인 반응은 보이는데 아니 그 세계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3만 명쯤 되지 않냐. 근데 30매 설문지 받아온 거 가지고는 이 근거가 좀 부족하다. 적어도 한 뭐 300명 정도의 이 실태 정도는 파악이 돼야 우리가 기사를 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전태일이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진정서를 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희망을 본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주면 이게 보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죠. 그 실태조사 할 때도 먼저 번 했던 것보다 좀 더 치밀하게 합니다. 비밀을 유지를 하게 하고 네. 또 점조직으로 사장님이 있을 때는 돌리지 마라. 또 사장님 PPT가 있을 때도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꽤 되는 설문지가 되고 또 거기에 또 명단에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동지들도 많이 규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경향신문에서 보도가 되게 되죠. 야, 드디어 기사화. 당시에 또 신문 좀 반향이 있었죠. 신문 한 장 값이 20원인데 이 노동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막 한 300부가 삽시간에 팔렸다고 그러고 네. 그 어떤 노동자들은 이제 신문 돌리고 있는 그 삼동의 회원들한테 신문값으로 막 100원에서 200원, 막 1000원까지 막 내놨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라는 그런 지점이 되게 흥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당시 신문이 많지 않았잖아요. 이 신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각하도 이 신문 기사를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쇼츠 영상 한 2천만 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주 입장에서도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 정부에 누를 끼치겠구나라고 이전과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경향신문 보도, 그러니까는 1970년 10월 7일자 석간신문 보도가 전태일 생전에 네. 단 한 번 거둔 기쁨이고 승리였어요. 근데 이때 또 타이밍이 시기가 좋아서 그때가 마침 또 어떤 1971년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당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여론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다 알고 있지만 서로 묵시적으로 공공연하게 비밀로 하던 것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을 때는 어떤 식이든지 수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노동청에서 뒤늦게 실태 조사를 하겠다. 위반 업체가 있으면은 근로기준법위원회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동청에서 또 동시에 회유도 들어와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전태일을 불러서 이제 노동절 날 이제 모범 근로자로 표창을 하겠다. 당신을 하겠다 그랬죠. 전태일을 비롯한 삼동의 회원들은 그게 진짜로 복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다 우리 일자리로 돌아가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이게 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때문에 전태일이 경향신문 보도 첫 번째 승리. 그래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전태일이 일을 한 이후 처음으로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10월 20일 노동청 정문 앞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시위를 하자고 결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만 명 정도에 모였을 것 같아요. 네. 정보가 혹시 또 새 나갔을까요? 이게 시위 정보가 이미 새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감독관들이 전태일을 찾아옵니다. 며칠만 더 참고 시위를 미루면 이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회유와 설득을 하는데 다음 날 전태일이 그러고 나서 시위를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는데 태도가 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법도 어기고 약속은 뭐 밥 먹듯이 어기네요. 네. 예. 그때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천영길 기자 말씀처럼 노동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일단 불을 꺼야 되니까 다시 불러서 며칠만 기다리면 약속을 다 지켜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시기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는 완전 180도로 손바닥 없듯이 약속을 엎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욕 나온다 진짜. 그 당시의 구호가 그렇게 엎을 만한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태일이 막 현수막 만들고 구호를 막 부를 때 무슨 뭐 노동해방 이런 단어 없습니다. 프롤레타리 혁명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너무 당연한 일. 일요일도 쉬게 하라. 16시간 일하고 일당 100원이 웬 말이냐. 정말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힘든데 국가에서 되게 높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들어줬겠다 해놓고 정말 우습게 어겨버리니까 그 실망감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편은 과연 없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달리 취할 방법이 없으니 전태일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겠죠.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 망설이고 두려워했던가. 지금 이 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운집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었죠.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도 않는 근로기준법 있으나마나 하니까 이거를 화형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로기준법 책도 준비를 하고 그 친구들은 또 휘발유통도 준비를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랬는데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알아가지고 오면은 겁주고 시위용품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한 이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11월 13일에는 좀 더 하여튼 누가 막더라도 무조건 터뜨리자 이렇게 이제 굳게 좀 결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갔다가 전태일 열사가 먼저 내려와서 휘발유를 자기 몸에다가 끼얹고 이제 휘발유를 그 나이타를 그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끈다고 껐는데 벌써 훅 하고. 이런 뭐 결심을 그 순간 했더라도 하나의 선택지로 이게 실현되지 않았을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네. 기회를 우리 사회가 다 매몰차게 내쳐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좀 내몬 거는 또 아니겠습니까? 전태일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네.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교리까지도 내팽개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감, 국가조차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런 그 열패감 때문에 결국은 뭔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더 이상 할 수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전태일이 이제 분신 후에 이제 병원에 옮겨졌을 때 그 어머니한테 뭐 처음에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배가 죄송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말이죠. 평생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다. 자기의 삶이 그걸 상징하는 말 같고요.
생애 마감이 다가올 때 어머니 이소선 여사한테 전태일은 유언을 남깁니다.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3차례나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소선 여사는 그래, 기필코 하고 말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어머니의 그 대답을 듣고 전태일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냥 아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아살. 오래 이 전태일이 이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가기 전에 실려갔던 병원에서 일단은 이 15,000원짜리 주사 2대만 맞으면 화기가 가라앉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이 주사를 좀 놔달라라고 했는데 의사가 근로감독관에게 보증을 받아라. 그러면 주사를 놔주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비정하네요. 네. 근데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니 내가 왜 보증을 서요? 이렇게 근로감독관이 이 매몰차게 이 보증 서기를 거절했다고 하니 사람이 사실 죽어가는데.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태일이 11월 13일 날 죽으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그런 외침이 그때 당장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실현하는 밑바탕이 된 것이고 결국은 전태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노동 현실은 깜깜한 바다였을 것인데 전태일이라는 덩대가 켜짐을 해서 그 안에 있던 배들이 좌표를 잡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게 된 거죠. 비정규직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고 비정규직의 차별도 가장 큰 나라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도 노동권 지수는 거의 최하에 머물러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정부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희생당해 온 것이 한국 근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었는데 이 망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이 발판 안전한 발판 망만 있어도 되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영원히 남았으면 합니다. 대구에 살면서 노동운동 한다면서 뭔지 알지 못했던 게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일기장에도 밝혔듯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살았던 집입니다. 이 터를 발견하고 나서 정부나 지자체 또 기업의 후원 없이 도움 없이 전국의 많은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만든 아주 소중한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발현됐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누구의 공간도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의 자산, 우리 대구 시민의 어떤 힘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공간을 통해서 전태일 오빠를 만나고 이소선 어머니를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런 바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전태일 열사를 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당당한 자기 노동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태일 여사의 정신이 정말 현장에 계신 우리 노동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노동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 지금 현실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 앞에 우리가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대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 작가님이 앞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출근하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000명 1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잖아요, 전태일이. 네. 근데 요즘에는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좀 적용시켜달라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기고 네. 있죠. 이 도급을 받아서 하는 사람, 야, 넌 사업주잖아. 도급 받았으니까 너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것처럼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금 외면하고 있는 2024년이 과연 50년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뭐 일하다가 뭐 가로사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떨어져서 죽고, 그다음에 깔려서 죽고, 네, 그다음에 사망하기도 몸이 하고. 찢어져서 죽고. 네. 그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동이 존재하는 한은 노동이 소외되고 착취되는 것은 양상을 조금씩 달리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없어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본의 논리라는 것이 그 뒤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전태일 당시에 없었던 문제, 뭐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문제, 또 파견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뭔가 하면은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전태일이 말했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법을 지켜라 하는 문제는 사람의 생존권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자본의 논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전태일이 그러한 지점을 먼저 알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을 했다는 것이고, 그 실천의 방법이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전태일이 겪었던 그런 처참한 환경이 우리한테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태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자신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을 붙인 것 같아요. 불을 붙이는 사회의 구조가 지금도 여전하다면 그게 이제 그런 걸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부작용으로, 어떤 뭐 다른 중독성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다든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신을 가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인간답게 대우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기준이 높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아직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어른들의 책임이고 대한민국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노동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손잡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태일 54주기를 맞아서 또 대구의 시민들이 함께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정신 그리고 전태일 기념관의 그 내실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